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어민교류센터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조지훈 변호사입니다. 항상 강의실이나 강당에서 직접 얼굴을 뵈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은 영상으로 법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법률 강연의 내용은 토지 소유권의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경작하고 계시는 논이나 밭,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임야, 살고 계시는 집, 이 모든 것들이 소유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배경 지식과 더불어 소유권의 성립 요건이나 내용,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구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권리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관계는 이른바 법률 관계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합니다. 판결문에 제가 홍길동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판결문이 확정이 되면 저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홍길동에 대한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돈을 안 갚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저의 채권을 뺏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리의,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권리의 이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토지 소유권은 어떠한 권리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는 사건과 공권으로 구별이 됩니다. 사건은 개인 간,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여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여금 반환 채권, 이런 것들이 다 사건에 기여한 것이죠. 이에 비해서 공권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아니고 국가 권력, 구체적으로 행정관청과 개인 간의 공법상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사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신청권이나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도 모두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렇듯 권리는 사건과 공권으로 구별되고 그렇다면 토지 소유권은 이 권리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사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또 어떠한 권리들로 나눠지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집니다. 아시겠지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건물의 소유권자라고 하면 이 건물을 어느 누구도 제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요,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제가 홍길동이라는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래서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대여금 반환 채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여금 반환 채권은 제가 돈을 빌려준 홍길동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홍길동의 동생이든 홍길동의 와이프든 아내이든 그 어떤 홍길동의 어떤 사람에게도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 요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각하가 되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물권과 채권은 성질상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유권은 이 중에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당연히 물권에 소속되어 있는 권리이겠죠. 그렇다면 이 물권은 또 어떠한 세부적인 권리로 나눠질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권의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 그리고 점유권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 점유 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유권과 점유권과 달리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용익물권은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듯 이 소유권은 사권에 속하고 사권 중에 물권에 속하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유권의 성립 요건이나 목적물, 대상, 그 다음에 소유권이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약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물 소유자와 건물 매매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제 명의로 건물 소유권 등기부에 제 명의로 올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게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 민법상 그럼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86조에 보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는 표제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것이죠. 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매수 대금을 받아놓고 등기를 안 넘겨주고 도망가는 것이죠. 매매 대금을 다 줬어도 등기를 넘어오지 않으면 제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등기를 넘기는 것까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지역에 상담을 갔는데 한 벌써 3, 4년 전에 매수대금을 다 줘놓고도 아직까지 그 논이었는데 논을 등기를 넘겨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또 상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매매 대금을 다 줬으면 바로 등기를 넘겨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등기 청구권 자체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다 지급한 이후에도 등기를 넘겨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에 비교해서 설명드릴게 민법 제187조에는 그런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는 부동산의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또 바로 밑에 규정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이나 이런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 여기 나왔듯이 상속이나 판결, 경매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거는 상속의 효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제가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한 시점, 딱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오후 5시에 사망을 했다.
그럼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가진 어떤 건물의 소유권은 저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과 딸한테 상속분대로 오늘 오후 5시 사망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법적으로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는 경락대금을 모두 완납한 때 그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에 보면 제187조의 단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제 아들과 딸이 제 소유의 건물을 상속받고 나서 그거를 누구한테 팔려고 하면 당연히 상속 등기를 한 후에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가 선행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는 소유권 취득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물건은 부동산과 또 동산이 있죠. 부동산 말고 동산이 민법상 소유권 대상에 되는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물건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민법 제98조에 보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물건이 되고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의 지금까지 주로 설명드린 부동산의 소유권이었는데, 그럼 부동산 말고 동산이 물건의 한 종류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이 부동산과 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냐?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제가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9조에 보면 99조 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9조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정 형식이 부동산을 개념 정의하고 부동산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동산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이 중요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바위가 될 수 있고 나무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토지의 정착물,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부동산이 개념 정의되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등기에 따라 진행되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도 동산이겠죠. 제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도 동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등기부 같은 것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이 취득되느냐? 점유의 이전으로 소유권 취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은 제 소유로 일단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게 동산의 소유권 취득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토지 소유권,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을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는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원천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가장 강한 효력을 지닌 권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임대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서 처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어떤 여러분들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임야, 평면적인 그 임야만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임야의 상하,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송전선이 여러분들 임야 위로 지나갈 때 요즘은 한국전력공사 같은 데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을 어느 정도 방해하기 때문이죠. 지상을 지나가더라도 일정한 공간을 송전선이 점유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토지 소유권, 특히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임야 위에 있는 가치 있는 흙이나 뭐 바위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 토지 지하에 매장된 만약 광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광물법상으로 그건 따로 규정되어 있고 금이나 은, 옷 같은 딱 정해진 광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허가를 받은 조강권자나 채광권자가 그거를 광물을 채굴을 하면 그 권리, 조강권을 얻은 사람한테 광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식으로 광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럼 토지 소유권에 침해됐을 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까지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규정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 소유의 자전거를 누군가 제 동의 없이 그냥 훔쳐갔다. 그럼 훔쳐간 사람한테 저하는 소유자로서 그 자전거 내놔라 요구할 수 있고 안 내놓으면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전거를 저한테 빌려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빌려가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줬다 하면 그 사람한테 제가 자전거 달라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는 너한테 비용을 치르고 정당하게 빌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누가 제 토지에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갖다 놨다든지 무허가로 집을 져놨다든지 하면 방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해를 제거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까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는 이렇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서 아주 강력한 권리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유권의 변동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의 변동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약,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두 번째로 상속이나 경매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변동이 됩니다. 특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강제 수용과 같은 우리 제 임야 위에 도로가 뚫린다고 했을 때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제가 협의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의 의사에 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대신 우리 법에서는 공익사업법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강제로 수용할 때에는 그에 맞는 충분한 손실을 보상해 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보상금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불복 절차가 계속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셔서 수용을 당하실 때에도
충분히 주위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소유권을 강제로 수용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충분히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토지 소유권에 관해서 설명드렸고, 권리의 구조 측면에서 소유권이 어떠한 권리로서 위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건이고 물권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취득, 특히 부동산, 토지 소유권의 취득과 변경, 그 다음에 미치는 효력의 범위, 변동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맺어 나가실 때 저의 이번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